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박정희 모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박정희 시대의 고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그 하나의 우리가 감각하는 어떤 것과는 다르게 상당한 뭐 거의 신화화돼 있다시피 한 또는 독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개발 독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뭔가 그 양극단에서 하나의 경제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과 그 다음에 개발 독재 체제였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 이 두 현상이 대립하는, 그리고 박정희 시절을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순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갈등이 극화되어 있었고 근본주의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의 발전 모델에 대한 일정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고, 이러저러한 형태의 어떤 음,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모순된 감정 같은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라고 하는 한 시대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복잡하고 그야말로 모순된 현상으로서 우리가 다가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의 어떤 고도 성장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모순 또는 갈등의 구조 또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시대의 산물이 우리가 박정희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의 비밀이, 우리의 포커스는 그거죠. 고도 성장의 비밀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승만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권위주의 시대였고,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갈등이 첨예하게 한 갈등이 불거졌던 시대입니다. 그걸 이제 계급 투쟁적 갈등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갈등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갈등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치적 갈등, 정치의 갈등이었었는데, 박정희 시대에는 그런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의 갈등을 가지고 온 그런 하나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그 박정희의 개발연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목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었고, 그것은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박정희식의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다.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요 박정희의 반대편에서 있었던 사람들, 즉 그 당시에 그 정치적으로는 야당이었고, 많은 학자들, 대학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은 일종의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대중경제론을 그야말로 극적으로 시키게 되는 하나의 장본인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경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또는 이론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달랐고, 이 두 가지 생각의 차이는 계속해서 박정희 개발연대, 나중에 전두환 시기에 이르기까지 전두환 정권이
도래해서 지속되던 시기에까지 이 두 개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큰 틀에서는 그렇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거 두 가지 성장 이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죠. 네. 이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의 하나는 뭐냐면 이 대중 경제론이 추구하는 건 농업입니다. 네, 농업. 그런데 수출 주도형 제조업이죠. 제조업 육성 전략이죠. 네, 제조업.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하자.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데 대기업이 웬 말이냐? 대기업. 근데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은 대기업을 육성시키는 것. 그동안 잘해왔던 기업한테 몰아주는 것을 지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시장, 네, 대중경제로서 국내 시장을 육성을 해야지 왜 해외로 나가느냐? 근데 얘네들은 해외 시장, 수출이라고 하는 수출을 지향했거든요. 해외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경공업, 생활 필수품, 경공업을 육성해야지 왜 중화학공업을 하느냐? 네, 이런 거죠. 이 두 개가 아니면 뭐 생산재와 관련된 그야말로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공기업이 국가 책임하에서 공기업이 책임지고 해야지 왜 민간기업한테 주느냐? 민간기업 이런 식의 대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박정희 개발연대에 있어서 박정희의 성장 전략 하에 이루어진 모든 계획들과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대립이 존재했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이 당시에는 우리는 농업으로 가자.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국내 시장부터 육성을 해서 나중에 해외로 나가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공업을 당장 육성을 시켜야지 왜 중화학공업이냐. 그리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생산재 또는 자본재 생산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위험을 감수를 해야지 왜 민간기업한테 대기업들 또는 민간기업들 재벌들한테 그런 것들을 맡기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됐었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식이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더 논리적으로 설득 가능한 논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무모해 보였죠.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한다고?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민간기업한테 맡기겠다고? 왜 대기업을 몰아주지? 지금 우리는 농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왜 제조업이 웬 말이란 말이냐? 라고 하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그야말로 무모해 보이는 그런 전략이 이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많은 지식인들과 대학생들과 그 다음에 해외 전문가들조차도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니고 이 방향이 맞다. 우리가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고 그 밟아왔던 그 단계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방향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밀어붙였습니다. 네. 그 박정희라고 하는 카리스마죠. 박정희라고 하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1위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독재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게 옳았다는 걸 알죠. 네, 지금에 와서야 옳았다는 걸 알죠. 근데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네. 지금은 우리가 대학교에서 후진국 발전론이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후진국 발전론에 따르면 이거죠. 네,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근데
당시에 상식적으로 지금 와서 생각을 할 때도 그렇게 미약한 후진 국가로서 가난한 나라로서 이게 가능할까?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뭐 거센크론의 뭐 후진국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긴 하지만 거센크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후진국 발전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긴 하지만 그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죠. 그 당시에 뭐 거센크론의 후진국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탑다운 방식의 그 어떤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게 1967년 정도는 돼야 나오는 이론이거든요. 네, 책으로 나오는 이론이고 이때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관철을 시켜서 성공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은 후진국 발전 모델로서 이게 타당하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뭐 상식으로 지금은 이게 옳은 걸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리고 많은 정치적으로 이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를 받았고 이게 나중에 1971년이 되면 71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당시 젊은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되죠. 얻게 되고 그야말로 근소한 표차로 박정희가 승리를 하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지지세를 몰고 왔던 그리고 이 어떤 이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것과 김대중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인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경향성은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당시의 경향성을 이쪽으로 폭력으로 이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박정희의 독단이라고 하는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걸 표명이 됐지만 독단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논쟁과 의견 대립과 갈등과 이런 것 모순과 이런 것들 속에서 그야말로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걸 관철시켜 온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이 연표에 만들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박정희식의 경제 개발 우리가 보통 개발 독재라고 하는 그야말로 독재를 했던 정치적으로 독재를 하고 그 독재를 통해서 뭔가 그가 생각했던 것을 관철시켰던 그런 시대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61년에 5.16 쿠데타가 발생을 하죠. 네, 1960년 4월 19일 날 4.19라고 하는 게 혁명이라고 불리지만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그동안 1년 동안 그야말로 장면정 내각 책임제가 새로운 헌법하에서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게 되고 그야말로 총리라고 하는 것이 정부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정당들끼리의 붕당과 내분과 분열 이런 것들이 점철되면서 1년 동안 쭉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장면 정권이 들어선 것이 아마도 이제 뭐 한 6월 정도 됐을 텐데 1950년 6월 정도에 들어서 가지고 1년 동안 지난한 과정을 겪게 되고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면서 그야말로 군인 집단들이 들고 일어나는 5.16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성공을 하게 되고 쿠데타가 성공을 하고 그야말로 61년부터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국정이 운영되게 됩니다. 국정이 운영되게 되고 나중에 1963년 12월이죠. 12월에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그런 기간이 계속됩니다. 네,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그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되죠. 네, 박정희가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되고 결국 선거를 통해 가지고 63년 12월이 되기까지 그런 체제가 계속되는데
1961년 7월에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이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국가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되게 되고 1962년 1월에 그야말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때 수립된 계획에 의하면 1967년까지 20억 달러의 자금을 모집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20억 달러 자금을 모집하겠다라고 하고 이 모집한 돈으로 한 100개 정도의 공장을 짓겠다. 네. 공장 뭐 전력 생산 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장들을 짓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서가 나와 있고요. 그 계획 하에서 결국 이것이 실현되게 되면 연평균 그러니까 지금 1차 5개년 계획이니까 1962년부터 66년까지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겠죠. 예, 수립이 될 건데 62, 63, 64, 65, 66 이렇게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될 텐데 이 5년 동안 될 텐데 이 5년 동안 연평균 7.1% 성장률 연간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이 7.1%라고 하는 것은 10년간 2배로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매년 7%씩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치입니다, 이게. 그 따로 나온 뭐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수치가 아니고 뭐 엄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조사에 의해서 나온 수치가 아니라 그냥 2배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10년 만에 10년 동안 2배 정도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사항을 담아서 이렇게 7.1% 하죠. 문제는 20억 달러를 어디서 모집할 건가, 모을 건가가 문제죠.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는 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냉소린 반응을 보이게 되죠. 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네, 이걸로 20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롱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달성한 결과는 이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2.1%밖에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되죠. 1962년 동안에 2.1%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게 62년도고 63년이 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9.1%로 튀게 되거든요. 튀게 됩니다. 사실은 이 2.1%의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1년 만에 1963년도에 9.1%로 경제가 성장을 한 이유는 박정희 정부가 무슨 경제 정책 또는 경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딱히 획기적으로 변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떤 우연한 결과였어요. 그건 뭐였었냐면은 수출의 약진이었습니다. 수출의 약진. 갑자기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어느 부분에서 수출이 잘 되는지를 1963년 당시에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그 공업 제품 원래는 우리가 수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짤 때 우리나라가 뭐 그 일제 시대에서 있을 때부터 뭐 쌀이나 또는 물고기 같은 것, 뭐 물고기, 곡물이나 아니면은 농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뭐 일본에 많이 팔아먹었었거든요. 네, 그런 제품들이 수출이 잘 될 줄 알았죠. 네, 수출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 1963년도에 실제로 수출 항목을 보니까 수출이 약진한 이유를 보니까 오히려 공업 제품이 훨씬 더 잘 팔렸다는 세계 시장에서 잘 팔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 박정희 정부에서 그것을 그렇게 계획을 했다거나 그것을 진흥을 했다거나 공업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 진흥을 했다거나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민간에서 창출된 어떤 공업화의 효과였습니다. 우리가 1950년대에 공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걸 썼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이승만 정권 하에서 썼는데 그 어떤 그 결과물들이 1963년도에 갑자기 등장을 하기 시작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당시에 1963년쯤이 되면 세계 시장이 갑자기 한국에 우호적으로 개방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선진국 경제는 굉장히 고도화되게 되고 그래서 뭐 자본 집약적인 그런 산업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이행하던 이행기였거든요. 그래서 1950년만 되더라도 50년대만 되더라도 선진국 경제, 유럽이나 미국 경제에 있어서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해서는 그 나라 스스로 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경제한테 노동 집약적 공업 또는 산업을 이렇게 을 맡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은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1950년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을 팔아서 세계 시장에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경제 성장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950년대 말 정도가 되면 일본도 경제가 고도화돼서 10%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중화학공업화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일본도 1956년이 되면 중화학공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 말이 되면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양산업화되게 되고 그러면 새롭게 그 노동집약적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공간, 새로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을 찾게 되는데 그게 그 기회를 잡은 것이 우리나라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미 공업화 전략을 취해서 아주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 공업화가 되어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1963년 통계를 보면 1963년에 보게 되면 3대 수출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철강 이게 1963년에 가장 그 수출이 많이 됐던 상품인데 이 세 가지인데 철강, 합판, 명포입니다. 네. 이 철강, 합판, 명포는 1950년대에 이미 공업화가 되어 있었던 산업이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철강이라고 하는 것도 1950 저번 시간 했지만 1953년 4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있기 이전에 이미 그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지시 하에서 그야말로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육성이 되게 되죠. 철강 산업이 육성이 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철강 산업의 그 대한중공업공사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한중공업공사라고 하는 것이 건설이 되게 되고 독일 그 데마그사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 건설이 되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철강업이라고 하는 것이 육성이 되게 되고 30여 개의 그 중소 철강 회사들이 약진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들이
이들이 이미 1950년대 정도 말 정도 되면은 1958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으로는 이 시설이 그 철강 시설이라고 하는 철강공업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과잉 투자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국내 시설이 과잉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해외 시장을 모색하게 됩니다. 네, 철강 업계에서. 그래서 1962년에 일신제강이라는 데서 베트남에 양철을 팔게 되거든요. 양철을 처음으로 수출을 합니다. 양철을 수출하게 되고 그게 이제 47만 달러 정도의 양철을 수출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철을 수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963년이 되면 1211만 달러를 수출하게 됩니다. 이게 1211만 달러를 어치를 1963년에 수출을 하게 되죠. 하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천우사 하판이라고 하는 것도 이 1950년대 큰 회사인데 이 천우사라고 이 천우사의 전택보 회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보세 가공업, 보세 가공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나라의 수출 활로를 만들. 보세 가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원료나 기술을 우리나라는 지금 뭐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원료나 자원을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서 그걸 적당하게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수출을 하는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수입할 때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이제 보세 가공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전택보라고 하는 사람. 합판 산업이 바로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보세 가공업을 통해 가지고 합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나 필리핀 이런 데서 원목을 수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합판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원료는 만주랑 필리핀에서 원목을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인천에 전태포에 인천에 대성목재라고 하는 거, 이 대성목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대성목재는 나중에 세 가지로 갈리거든요. 대성목재, 그 다음에 동명목재, 그 다음에 성창기업. 이게 1950년대 일입니다. 1950년대 일인데 이 세 목재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미 8군에 이거를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 목재 합판을 팔아먹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미 8군에. 근데 미국에서 이거를 수입을 하려면 이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합판들만 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 미 8군에다가 합판을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갖추게 되는. 그래서 1960년에 처음으로 미국 수출을 하게 됩니다. 미 8군을 통해서 미국을 수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 이거는 그 이전까지 합판업에서의 강자였던 일본의 기업들, 일본과의 기업 간의 경쟁을 해서 이들을 몰아내고 그야말로 수출에 성공할 수 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죠. 네,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63년쯤 되면 이 합판으로 얼마에 수출을 하냐면 675만 달러를 수출하게 됩니다. 675만 달러를 수출하기에 이르죠. 면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경성방직이라고 해서 옛날에 일제 시대부터 면포 생산, 면직물 생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한국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게 시설들이 다 파괴되거든요. 네, 파괴되는데 이 면방직업 또는 명포 생산과 관련을 해서 미국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웅크라 자금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 1958년 정도 되면 이 그 50년대 면방직 산업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1만 대의 직기와 4만 추의 방출을 가진 방직 산업으로 재건되게 됩니다. 50년대 이미. 그래서 50년대에 이 면포 산업과 관련해서 면방직 산업과 관련해서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하게 돼 수출을 하게 되죠. 60년대가 되면 서유럽에까지 수출을 하게 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 해서 63년이 되면 한 수출이 한 500만 달러 정도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게 그 수출이 약진을 하면서 철강, 면포, 그다음에 합판 등의 수출을 통해 가지고 1963년에 무려 9점 그 이전해 2.1%의 성장률에서 2.1%의 성장, 9.1%의 성장으로 엄청나게 이제 뛰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수출이 잘 됐던 이유는 세계 시장이 개방돼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야말로 1950, 60년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진국 경제의 호황기입니다. 시장이 마구 열려 있었을 때예요. 있었을 때고 이제 가트 체제라고 해서 자유무역 체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편승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노동집약적인 제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이전까지는 일본이 이런 것들을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 한국이 그 바통을 넘겨받는 시기가 1963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당시에 그 세계 시장의 구조가 변동이 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그야말로 1950, 60년대 선진국의 황금기에 편승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63년도에 엄청난 그 수출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박정희는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생기게 되거든요. 이 수출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을 이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병철, 삼성의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 1963년에 이때 1963년에 다 5회에 걸쳐서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이 한국일보에다가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쓰게 됩니다. 네, 글을 쓰게 되고 이게 상당히 박정희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준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이병철 회장이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썼던 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쳐가지고 했던 그 발전의 경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경로를 따라가서는 따라갈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갈 여유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국의 발전 경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100년, 200년이 걸리는 아주 점진적인 과정이었죠.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이 발전을 하고 그 중소기업이 성공하면 대기업이 되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뭔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는 그 모델은 우리가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병철 회장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처럼 고전적 산업혁명의 코스를 밟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상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게 뭐냐면 일단 20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을 해서 그 조성된 자금으로 공장 1,000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육성해라는 겁니다. 1,000개의 공장을 조성해서 그거를 대기업들이 운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업을 통해서 성공했던 이들이잖아요. 그 성공이 입증된 사람들한테 공장을 맡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 50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장 1,000개가 조성이 되게 되면 20억 달러의 자금이 조성되고 그 하에서 1,000개 정도의 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것이 뭐 능력 있는 대기업 총수들이 뭔가 이걸 운영하게 한다면 50만 명 정도의 종업원이 고용하게 되고, 그 50만 명의 종업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양가족으로 따지면은 한 25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대규모 공장이라고 하는 것의 밑에는 부품을 납품하는, 그리고 납품하는 하청 기업들과 유통 기업들이 거기에 붙을 거 아닙니까? 붙으면 그러니까 하청 및 유통 기업이 그 대규모 기업한테 붙게 되면 500만 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을 할 수 있고 농업 경제도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농업 인구가 1,500만 명이었는데 그 1,500만 명의 농업 인구 중에 500만 명이 도시에서 필요하니까 500만 명이 유출되게 되고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농업 인구도 줄어들어서 농가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농업의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경지 면적이 넓어야 되거든요. 1인당 경지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도시화에 있다. 도시에서 뭔가 먹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 먹거리를 통해 가지고 먹거리를 보고 농촌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럼 농촌도 잘 살고 도시도 잘 사는, 그야말로 탑다운 방식의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 밑에 하청 유통기업인 중소기업들이 육성이 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농업까지 발전을 하는 농업혁명에 이르게 되는, 그야말로 탑다운 방식의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글에 이게 그 글의 요지입니다. 탑다운 방식, 탑다운 방식의 발전 전략. 이거는 완전히 영국의 산업혁명 전략과는 대조되는 하나의 방식이었고,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후진국 발전 모델,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후진국 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 이병철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차용을 합니다. 이거를 차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기업인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택보, 천호사의 전택보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세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 보세 가공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외 기술과 해외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그걸 일정한 가공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원만 사장 같은 사람들도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아주 조그마한 가게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에 유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세계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제시를 하면서 그야말로 그 계급 연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행력을 가진 정치, 그러니까 군인 정치인 집단과 그 다음에 재벌, 그러니까 대기업, 재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유착을 하는 계급 변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서 하나의 그 박정희식 모델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계기가 바로 1963년에 경제 성장률 9.1% 그리고 그것을 견인했던 수출의 약진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던 그것이 왜 가능할 수 있는가를 기업인들이 직접 뭐 이런 한국유보의 연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그 1964년이 되게 되면 64년 6월 정도 되면은 수출 진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수출 진흥 종합 시책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고 1964년에 63년에 9.1% 수출에 의해서 그다음에 64년 6월에 수출 진흥 종합 시책이 발표되고 급기야는 1965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두 교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연두 시정연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정연설에서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천명이 되게 되고 이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이야말로 경제 활동의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연두 교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 윈스턴 처칠이 이야기했던 수출이 아니면 죽음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따와서 생명이다. 수출이야말로 경제 활동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증산, 수출, 건설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3단계를 이야기하게 돼요. 여기에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증산, 수출,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략을 펴게 되고,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모든 간에 증산을 해서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뭐 가발이면 가발, 뭐 명포면 뭐 명포, 뭐 합판이면 합판, 우리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증산을 해야 됩니다. 그 증산을 해서 그 수출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증산을 해서 생산을 증가시킨 다음에 그걸 수출을 하자. 수출을 하면 외화가 열리죠. 외화 문제가 해결됩니다. 외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을 하죠. 건설을 하죠. 우리의 생산 영역을 키울 수 있는 뭔가를 건설하자. 그리고 그 건설을 해서 우리의 잠재력이 커지게 되면 또 더 큰 증산을 하자. 그리고 그 증산된 거를 수출해서 다시 더 큰 건설을 하고 더 큰 건설을 통해 더 큰 증산을 하고 수출하고 계속 수출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증산, 수출, 건설이라고 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천명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뭔가 모르지만 박정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경제인들이 제시하는 그 어떤 방향성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박정희 모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혁신적이고 굉장히 과감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1962년부터 64년까지는 일종의 그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의 모색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모르는 하나의 모색기였다고 보시면 되고 65년부터 뭔가가 정립되어진 하나의 어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진 형태로 나온 것이 이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야당, 그 당시에 민중당이
이 야당은 여기에 상당한 반발을 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형태의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야당 측에서 100만 안정농가 창설, 농업으로 가야 된다. 농업을 육성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을 시키고 그리고 뭐 국내 시장을 넓히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식의 어떤 수출 전략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서는 황당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은 그 100만 안정농가 창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뭐 부정부패, 이 당시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민중당이 이야기했던 것은 부정부패에 의해서 그 어떤 축적이 된 그런 자금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 그런 자금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진흥하게 돼서 민족자본 자립 경제를 만든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뭔가 간척지나 뭐 간척지 사업을 해가지고 농지를 늘리고 또는 임야를 늘리고 해서 100만 안정농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마련을 하자. 그래서 농업부터 육성을 시키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야지 이건 너무 무리한 발전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의 대안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100만 안정농가 창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래서 이 10일 후에 야당 지도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1966년이 되면 유진호 그 당시 신민당 대표에 의해서 그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그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한국은 현재 대외 종속적인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대외 종속적인 경제다. 그러니까 뭔가 자금을 해외로부터 뭔가 들여와서 그 외화를 가지고 뭔가 경제를 운영하는, 그야말로 해외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 경제고, 그것을 종속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패한 세력과 대기업들이다. 그래서 부정부패와 낭비 구조를 구조를 타파하고 사치 억제, 낭비 억제, 재정 억제를 통해, 즉 절약을 통해 가지고 국내 자본을 동원하자는 겁니다. 그 동원된 자본, 국내 자본이죠. 국내 자본, 그러니까 해외 자본을 들여와서 뭔가를 하지 말고, 해외 자본을 들여와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정부패한 세력들로부터 자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국내 자본을 만든 다음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안정농가를 육성하자. 이게 바로 대중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육성과 안정농가 육성이라고 하는 대중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를 통해서 대중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이 대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종업원들의 경영 참가, 그리고 대기업 주식의 대중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대중민주주의 발전의 하나의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게 이제 그 대중경제를 통해서 대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큰 그랜드 스케일의 어떤 그 하나의 그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이때 제 대중이라고 하면 농민, 노동자, 중소기업 사장, 그 다음에 뭐 봉급생활자, 이런 사람들 대중으로 지명을 했는데, 그리고 그 대중들에 의해서 경제와 정치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 당시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실제로 뭐 그런 운동들, 문화운동, 68 문화운동이라고 할지, 아니면 중국에서의 어떤 그 문화혁명, 그 문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문혁 65년도부터 있었던 68 그 서유럽에서의 68 문화혁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민중, 인권, 뭐 이런 단어들이
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중경제론에서는 대중 본위의 경제를 확립해야 된다고 하면서 당시 중남미에서 대두되고 있던 대중경제정책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대중, 서민을 위한 뭔가 소수자를 위한 이런 하나의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뭔가 설득력을 얻고 있었던 시기였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대중경제론과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박정희 모델이 대립되고 있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이야기는 계속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